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간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이 북치기 족치기라는 코너로 저희 또 이번 9화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참 매번 이 북치기 족치기를 준비할 때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게 나을까? 매번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덜고자 제가 이번에 묘수를 좀 썼습니다. 앞으로 저희 북치기 족치기는요, 어떠한 책 한 권으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2025년 이제 제 16회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들을 가지고 이제 북치기 족치기를 꾸준히 저희가 해볼 텐데요. 이 안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저와 광아님이 북치고 당구치고 하면서 한번 쪼개볼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아님 안녕하세요. 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좀 컨디션이 저번 녹음 때는 난조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세요? 저번보다 더 좋지 못합니다. 오늘 3시에 일어나서 계속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저번 녹음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컨디션으로 지금 녹음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번 녹음 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큰 행사죠.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을 갔다가 정말 어깨가 빠지고 이두가 박살난 채로 이제 녹음을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피로감을 많이 덜어서 저는 조금 나아진 컨디션으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몇 잔째 들이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안타깝네요. 네. 저도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이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번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25년도 제16회 이 수많은 단편 중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단편이 사실은 혼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아님께 당당하게 이거부터 하시죠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순서대로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수록된 순서는 이제 대상을 받으신 분부터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입을 털고 싶은 작품부터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단편 이희주 작가의 최애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단편 소설에 대해서 정말 북치고 장구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소설 이제 소개 아닌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내용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방아님 어떠셨어요? 이 내용 파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쉽게 보기 힘든 서사긴 했죠. 특히 음, 설정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 설정이. 그러니까 이걸 직접 언급을 해도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우미는 유리라는 아이돌, 남자 아이돌인데, 이 유리란 이름 때문에 저는 처음에 혹시 여잔가라는 생각도 해서 사실 첫 장을 보니까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 남자 아이돌의 정자를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다가 이제 판매해서 굿즈처럼 이 저출산 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예, 그런 게 큰 설정이죠. 네, 이 소설을 관통하는, 관통하는. 네, 네, 큰 그쵸. 설정인데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졌어요. 전. 그쵸. 예. 그게 전부죠. 왜냐면 이게 또 장편이 아니고 단편이잖아요. 정말 음. 몇 장 안 되는 단편 소설인데, 그래서 이 소재가 곧 주제이고, 주제가 곧 줄거리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단편이어서 아쉬웠다. 예, 복합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로 아쉬움이 있고, 또 나쁜 의미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저는 이제 이 젊은 작가상으로 보기 전에 소설보다 겨울이라는 2024년도에 나왔던 그 수록집에서 먼저 봤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심정이었고 또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읽을 때도 똑같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북치기 족치기는 모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이 소설을 읽었다는 전제하에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스포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끝에 나온 이제 큰 사건이 있잖아요. 이 우미가 진실을 알게 되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되죠. 이 소설이 단편이어서 정말 많은 게
없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왜? 왜? 계속 이 질문이 계속 도출됐고, 근데 그게 내가 스스로 이 글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왜 그럴까? 이게 아니라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에 대한 왜였고요. 약간 이해가 안 됐고, 왜 우미가? 왜 정치인이? 뭐 이런 것들이 저도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다시금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막 쓰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물음표가 제일 많았어요. 엥? 막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왜? 막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이걸 읽고 우리 방아님께서 저한테 꽤나 긴 비평을 보내주셨죠. 그것도 이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제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방아님께서 이 주신 비평문을 간략하게만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 되게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저는 일단 이걸 한 가지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이 우미라는 캐릭터의 그 행위 자체를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소설이고 이 소설 속에서 우미는 우미 나름대로의 서사와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캐릭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작가의 의도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그걸 통해서 그런 되게 기이하고 폭력적인 그 범행 그리고 이 우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지하고 이 소설을 읽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가 비단 유아 사료를 했다고 해서 악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접근 방법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소설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을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은 조금 깊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저는 그러니까 우미라는 캐릭터는 사실 되게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되게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물론 우미가 대기업을 다니고 뭐 공부도 잘한 것 같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긴 하나 되게 매력이 없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 이 사회가 이 사람에게 가해서 이 사람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 확실히 저는 느껴지긴 했어요. 이 우미라는 캐릭터가 되게 기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의 그런 선택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문제는 이해가 갔다는 점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이 소설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를 몸소 느껴야 하는데 독자들도. 근데 그런 점이 아까 승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고 이 부분이 작가가 가장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치인이 무슨 방송에서 그런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것처럼 뭐 정자가 바뀌었다 혹은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소설 후반부에 갑자기 대뜸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설득력이 없이 갑자기 김치 싸대기 맞은 것처럼 이렇게 다뤄져 버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반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땐 반전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었을까. 꿈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 이게 아무리 단편 소설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우미라는 캐릭터가 던질 수 있는 그 사회에게 던질 수 있는 그 힘이라고 할까요? 그게 분명히 적용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그저 불쾌함, 이 불쾌함이 좋은 불쾌함, 의도된 불쾌함이 아니라 그 어떤 수준 미달에서 오는 불쾌함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우미의 입을 빌려서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우미의 말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그렇게 느낀 게 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작가가 이 어떤 구역시 미흡함이 아닌가. 뭔가 독자에게 이런 장면들이나 서사를 보여주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되게 교조적인 어투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밀어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거기에서 오는 불쾌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우미로부터 발생된 이야기적 허구적 불쾌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현실적 불쾌함이었던 거죠. 그 미흡함에서 오는. 이 젊은 작가상에는 작가 노트랑 그 뒤에 아예 비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음, 소설보다 봄에서는 인터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작가와 이희우라는 분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적 인물인 우미에 대한 작가의 입장이 궁금해진다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작가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미는 수능적 인물이지요. 너무 수능적이라 이 사회가 만든 욕망을 거리낌 없이 흡수하는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사회가 만든 욕망을 거리낌 없이 흡수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 이제 또 퀘스천 마크가 하나 달렸고 그리고 이 뭐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이를테면 우미가 희망하고 쟁취한 건 한국 사회에서 권장되는 매우 보수적인 욕망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별문작가상에 나오는 비평에서 제가 캐치한 말은 오히려 작가는 우미에게만 가장 잔인한 징벌을 가함으로써 비윤리적인 인물을 몰락시키는 결말을 택한다. 라고 나와 있고 어찌 보면 단순하고 명쾌한 교훈 구도를 따르며 엄중한 경고를 남기는 권선징악적 방식으로 서사를 봉합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이제 비평과 이 인터뷰 속에 작가님이 얘기하신 게 전 되게 다르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 안에서도 저는 이 우미가 징벌을 받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으로 이제 법 규제 안에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를 징벌이라고 한다면 맞겠죠? 하지만 이 개인의 징벌, 개인의 형벌이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우미가 마지막 대사가 그거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나의 목표는 뭐야? 유리의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 원한 거 딱 하나 그거였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그 아이를 죽인 거야 라는 말이 뒤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원하는 유리의 아이를 못 갖는 게 과연 징벌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그냥 이 사람의 해소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 아이를 죽인 행위 자체가 개인의 해소? 왜냐면 이 유리에 대한 사랑이 따지면은 쌍방형은 아니잖아요. 그 비중을 따지면 유리도 뭐 사랑을 하죠. 팬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인할 때 건강히 잘 나으세요. 맞춤법 풀러가면서 그렇게 좋은 멘트를 쓰면서 하지만 이 우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만큼의 쌍방향의 소통형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미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계속 스스로가 계속 옥죄어 오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크게 나오는 게 그 팬사인회에 간 우미의 모습에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인 척하게 만들고 막 좋은 옷과 좋은 명품으로 둘러싸여진 채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시장에선 또 그런 모습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것에서의 해방? 해소였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이 마지막 문장이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이제 개인들이 다 느끼는 게 다르고 이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그런 거 안에서 뭐 딱 정의할 순 없지만 저는 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작가님이 의도하신 게 뭔지 또 이 비평가가 말한 이 징벌이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징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걸 읽으면서 또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가장 여기 쓰여진 건 오히려 작가는 우미에게만 가장 잔인한 징벌을 가함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사실 가장 잔인한 징벌을 당한 건 우미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아닐까. 맞죠. 그 맞죠. 아기는 정말 아무런 죄도 없고 그냥 거기에 맞지. 있었을 뿐이죠. 근데 음, 그 애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고 거기에서 우리는 느끼는 그런 부당함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해야 될 것이지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게 그러니까 징벌 가함으로써 비윤리적인 인물을 몰락시키는 결말을 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오히려 비윤리적인 게 아닌가. 음, 이게 아무리 소설이라 할지라도 그 소설에서는 소설의 나름의 그 무게가 있는 것이고 그 소설 속의 인물은 나름대로의 그 생명력을 가지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쉽게 죽일 수가 있나? 그 죽이는 것이 단순히 물론 소설적 장치로서 요소로서 그럴 수 있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게 얼마나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저는 글쎄요 쉽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제 비평가님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것도 약간 좀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이 젊은 작가상 페이지 수를 279페이지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정자공여 시술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은 상품 가치가 높은 아이를 선별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전적으로 경제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오늘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마치 계급적 특권처럼 여겨지게 된 사회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계급적 특권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로만 얘기를 일단 하자면 왜냐면 이제 자녀를 낳아라고 하셨으니까 낳는 거는 이제 어머니들이다 보니 그분들이 계급적 특권처럼 여겨졌나? 저는 아니거든요. 음. 오히려 이제 비하하는 발언으로 쓰이는 용어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노키즈 좀 뭐 이런 걸로 해서 얘기하는 것도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과연 맞나? 계급적 특권이라는 말이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저는 그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원래 제가 사실은 이런 이제 수상 작품집을 볼 때 비평이 있으면, 비평이나 해설이 있으면 잘 보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봐버리면 이제 내가 느꼈던 감상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예, 그 비평이나 해설이 전부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비평을 솔직히 저는 완벽히 봤다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내가 이해하는 부분에 100%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비평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소설보다 겨울에 있었던 이 작가와의 인터뷰가 오히려 나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작가가 직접 얘기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저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추구했구나라고 생각을 조금은 추가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이 비평문은 그냥 이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는데 나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왜 이거라고 하지? 라고 반발심이 드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또 이제 임신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대한 줄거리를 잠깐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끝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해서 직접 이제 여성이 임신을 자기 몸으로 하지 않아도 이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자기 몸으로 그러면 10달 동안 애를 품고 있었던 것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되게 이상하고 더 끔찍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희주 작가는 직접 임신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썼을 때 실제로 임신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임신을 직간접적으로 또 겪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물론 이 소설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못 쓰여지고 헐겁게 쓰여진 소설을 통해서 그 미완의 어떤 가치 때문에 혹은 미완의 그 작품성 때문에 독자가 왜 이런 불쾌함을 겪어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되고 조형된 불쾌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달 동안 어찌됐건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아이와 소통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애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2세라고 태명을 지어가지고 음. 이제 이 우미라는 캐릭터는 이 작가님이 쓰신 캐릭터성 자체가 친구가 별로 없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2세랑 얘기를 엄청 많이 나누고 마법사가 초면에 걸린 미녀의 귀에 속삭이듯 2세와 나눴다 얘기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이 우미도 뱃속의 아이와 커넥션이 엄청 강하게 있었고 둘은 진짜 뭐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뱃속의 아이를. 물론 그게 유리의 아이여서 그렇지 않았다, 혐오스럽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그냥 소통을 했고, 진짜 태교란 걸 했는데, 과연 그런 선택을 정말 그냥 아무런 길티감 없이 단지 유리의 아이가 아니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제가 뭐 임신을 해본 적도 없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저도 없는데 뭐 이거를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좀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가님도 그렇고 이 읽은 독자분들도 좀 얘기를 이거는 나눠봐야 되는 문제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임신이라는 게 무조건 해야 돼.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임신을 통해서 어떠한 아이와의 커넥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거를 행복으로 생각하시고 정말로 좋으셨던 분들의 의미마저 퇴색시켜 버리게 하는 행위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무조건 임신해야 돼, 애 낳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음, 자유예요. 저도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슬퍼져요, 갑자기. 아무튼 이 나이 먹도록 임신도 안 했고요. 뭐 결혼도 안 했고요. 막 아무도 없습니다. 있었는데요? 아니요, 없어요예요. 뭐 임신을 하고 싶어? 그럼 아직까진 임신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전데도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원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분들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음, 저처럼 임신을 안 하고 싶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얘기는 들어봐야죠. 그것도 옳고 저 같은 사람도 옳은 거예요. 선택이니까요. 임신이라는 건. 맞잖아요. 근데 사례라는 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해라는 게 사람을 죽인다는 게 소설서에서 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비단 뭐 현실에서도 그쵸.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살해라는 게 그리고 또 살해당한 이 아기가 완벽하게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거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은 아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아니, 살인은 할 그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살인이라는 소재를 쓸 수는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사용할 수 있죠. 셜록 홈즈에 사람 몇 명이나 죽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살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살인을 하기 위해선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였고, 그게 문제는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것뿐만 아니라,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죽음이란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소설 속에서 이 작가가 무언가 의도한 것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냥 수단에 불과했고, 그냥 물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사이코패스가 소설 속에서는 학살할 수 있죠, 사람들을. 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어떤 의미가 필요하고 가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설령 무의미한 의미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기엔 그마저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땐. 제가 뭐 작가는 아니지만 글을 써서 이제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내 손을 떠났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그 소설은 이제 그 보는 사람의 세계가 돼버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의도한 게 있고 작가가 의도한 게 있고 작가가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고 이 캐릭터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정의할 지언정 독자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그 세계 안에 그 캐릭터는 그런 애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독서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고 독서 모임이라는 걸 하는 거겠죠? 다들 의견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딱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 재미를 빼앗아가는 기분인 거예요. 이 작가가. 왜냐면 그 앞선 거에서 내가 봤던 우미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독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미는 이런 애인 것 같아. 저런 애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다 헛소리 다 집어치워 이렇게 해버리니까 왜? 그게 왜 헛소리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발언까지 왔을 때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다 부정해 버리는 부정해 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저는. 뭔 소리야? 이렇게까지 해버리는. 음, 왜 독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거지? 이 작가는 마지막에? 음, 그러니까 앞선 상황에서도 솔직히 자유를 많이 준 건 아니에요. 따지면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뭐 우미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 그리고 우미가 가진 생각들로만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독자는 가만히 앉아서 우미화 될 수밖에 없죠. 음, 근데 그 뒤에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나는 답답해 죽어요. 이 소설을 읽다가.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러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음, 왜냐면 이제 제가 다른 소설들, 이제 여기에 수록된 소설들, 뭐,
우리가 또 얘기 나눴던 소설이 또 있잖아요. 성혜나 작가의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 이거는 저희가 혼모노 책을 다루면서 얘기를 나눴던 소설인데 그런 소설도 이제 읽었을 때 이 숨쉴 구멍이란 게 있었다고요. 독자로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정의 내릴 수 있었던 게 있다고요. 그게 또 재미있다고요, 저는. 이게 뭐 개인적인 성향일 수는 있겠지만 책을 읽을 때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되는 행위일 수는 있겠지만 전 이번에 이 소설을 읽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갑갑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 자체가 나에게 주는 것이 너무 옥죄어왔어요. 이 우미의 성격이건 이 상황이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작가가 나한테 그냥 넌 앉아서 들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는 내내 너무 갑갑했고 답답했죠. 장면이 없고 설명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되게 설명적으로 썼구나, 작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묘사? 그게 뭐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설명이 그렇게 쭉 늘어진다면, 그걸로만 채워진다면, 그 외에 어떤 그 설명들로 인해서 뭔가 느껴지는 뭔가가 더 필요하겠죠. 가장 그 좋은 예가 약간, 뭐 설명은 아니지만, 진술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그 가장 좋은 예는 최승자인 것 같아요. 최승자는 묘사하지 않고 진술을 하지만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효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야. 우리는 이런 애야. 라고 작가가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설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미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고 조작된 사람처럼 보여요. 왜? 작가가 말하니까. 우미가 움직이지 않고. 처음 부분을 읽었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사실. 우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읽다가 뒤로 갈수록, 아, 이거 너무 끝에가 너무 아쉽다. 정말 처음은 정말 특이하고 파격적이고, 와, 정말 대박이다.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우미가 어느 날에 내가 이 사람을 접는 게 죄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주다가 그만두면 그 사람의 기둥이 무너지겠구나 싶어 스스로가 무서워질 정도로 졌다. 막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아이돌 팬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글로 썼다는 건 정말 좋았거든요. 어, 되게 열심히 복지를 실제로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작가 노트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모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 나오면서 정말 알아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재밌다, 재밌다 이러고 읽었는데, 이게 뒤쪽이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이 소설 전반적인 게 너무 아쉬워져 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소재나 그 작가의 노력과 용기,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그 아이돌 팬의 어떠한 마음가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서술을 정말 잘 해놨다는 것. 왜냐면 이 소설을 읽는 모든 분들이 아이돌 팬이 아니잖아요. 저도 어떠한 아이돌의 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냥, 오, 왜 그럴까만 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누구의 팬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소설을 읽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깨닫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돌들이 뭐 문제 생겼다 했을 때, 아, 이 소설을 읽고 조금 더 이해를 했죠. 그 반응들을. 그래, 너네는 잘했어야지, 임마. 이러면서 이 소설을 읽고 그 뒤에서부터는 조금씩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아, 진짜 잘 살아야 돼, 너네. 너네 팬들에 대한 사랑을 얕잡아 봐서는 안 돼. 너네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좋은 점은 있어요. 약간 내가 몰랐던 세계를 열어준 듯한 느낌은 있어요. 물론 이게 100%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다만,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앨범 개수를 사야 팬사인회를 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또 깨닫게 해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명백히 이 현실에서, 이 사회에서 필요할 수는 있겠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눈을 주고 또 그럴 마음가짐을 준다는 것. 거기서 뭐 작용하는 소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 자체로만, 내용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의 기능, 기능으로 봤을 때 나는 장점은 그렇게 있는 것 같다. 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이제 제 친구와 교환 독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던 입장에서 제가 또 다시금 교환 독서 이거를 이제
펼쳐서 이 친구가 뭐라고 썼는지 한 번 더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리에게 삶은 신기한 것이고 거기엔 기대와 희망뿐이었다. 그런 순수함이 빛을 내뿜고 빛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없기에 저절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뺨에도 쏟아진다. 마치 지금처럼. 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막 느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우미가. 근데 이 친구가 옆에다 써놓은 게 유유 뭔지 알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에?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이 친구는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또 다를 수 있겠다. 진짜 누군가의 팬인 사람이 이걸 읽으면 진짜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죠. 왜냐면 저도 그렇고 방아님도 아이돌이나 어떤 가수나 배우의 절절한 팬은 아니시지 않을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또 다르게 또 읽혔을 수도 있겠다. 진짜 팬분들은 또 어떻게 읽었는지 정말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이 교환 독서를 통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동의를 해요. 이제 승자 씨는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보내드린 그 텍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예술의 자리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를 보여주는 예시가 미술관이다. 왜냐하면 이 예술이라는 건 현실에 정말 자리가 없고, 왜냐면 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욕망들을 충족시켜주지 않거든요, 사실. 그거에 정반대에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이라는 게 오히려 만들어진 거겠죠. 왜냐면 그런 예술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그런 우미의 자리, 그렇게 되게 아웃사이더 혹은 기이한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비추는 거울인 것 같아요. 이제 잘 만들어야겠죠, 거울이. 그러니까 저는 아이돌 팬은 아니지만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거의 후반부인데 육아 스트레스는 정말 문제적이다. 실제로 많은 여자가 상상 속에서 자기 아이를 죽이거나 자기 아이를 죽인다. 이 말이 저는 공감이 가요. 육아를 하면서 정말 미치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진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을 완전히 돌게 만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서 뭐 실제로 많은 여자가라고 쓰여 있지만 아마 육아를 하시는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뭐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더라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내랑 같이 아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 진짜 미친 듯이 울었거든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애가. 왜 우는지도 몰라. 그냥 이유라도 알면 내가 뭘 하겠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별로 이유도 없이 하루 종일 울다가 저녁이 돼서 좀 잠잠해졌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애한테 그냥 간지럽나 뭘 하는데 애가 그냥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씩 웃으면서 막 까르륵 거리는데 그 하나로 그 하루 종일 열받았던 그 짜증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저는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살면서. 이 우미는 그런 경험을 정말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육아 스트레스는 정말 공감하지만 나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 머릿속에 정말 악마가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악마가 단지 그 유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튀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피식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길게 길게 또 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항상 북치기 족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몇 번 안 했지만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건 한번 읽어보셔라 였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방아님? 이번에도 한번 읽어보셔라 해도 되겠습니까? 읽어 보셔야죠. 읽어 보시면 아마 저희의 말에 조금 더 이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건 난 내 생각이랑 좀 다르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또 불만이 있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기꺼이 초대를 아 하진 진짜 못하겠지만, 네, 아이 뭐, 진짜 할 거예요. 네, 뭐, 어, 아무튼, 또 그런 게 또 재밌는 얘기의 장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진짜로 저는 정말 이번 소설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막 SNS에 막 쳐봤거든요.
후기들을. 네. 근데 다양한 의견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더 이러다가 결국에는 몰라 이러고 말았는데 진짜 많이 들어보고 싶은 소설이었어요, 의견을. 많은 독자분들 뭐 음, 출판사 뭐 관련된 분들 아니고 진짜 작가분 아니어도 그냥 저스트 독자분들의 의견을 정말 정말 많이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제가 이희주 작가 본인이라면 저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아, 뭐 쥐뿔도 모르면서 이분 오질나게 더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게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작가님 본인께서는 또 그렇다면 또 한번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 진짜. 작가의 변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변론할 맞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이런 제일 거다. 너네가 궁금해. 너네가 뭐 응. 개뿔도 모르면서 뭘 하냐고. 너네가 너네 뭐 작가상 타봤어? 아니잖아. 들어 그럼 이런 말을 또 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게 들으니까요. 또 저희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말을 거의 안 해요. 대화할 때. 맞아요, 맞아. 네. 지금 이게 방송이니까 티키타카를 위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지. 그리고 리액션도 되게 잘해주거든요, 저희. 굿 리스너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진짜 제일 궁금하죠, 작가님의 의견이 솔직하게. 음. 음, 왜 이렇게 어떤 경위로 쓰시게 되셨는지 또 너무 궁금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궁금하죠. 이게 다분히 그 책 안에 있는 뭐 인터뷰나 작가 노트 안에서 있다고 해도 저는 실제로 듣고 싶어요. 작가님의 음. 음성으로. 그래서 궁금합니다. 꼭 좀 진짜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또 이렇게 기나긴 얘기 하시느라 또 우리 방아님 고생 많으셨고 육아도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더위에 또 지치셔서 이것 또한 또 고생 많으시고요. 많죠. 많지. 아, 더위가 쉽지 않아요, 진짜.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저희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거니까요. 그때까지 꼭 구독 꼭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아유.